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겨울 새벽.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대법원 빈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잠입했습니다. 이 남자는 법원 컴퓨터에서 24,5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비밀스러운 작업을 마친 남자는 놀랍게도 현직 판사였습니다. 김민수라고 그 친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데 재판보러 나가기로 됐어요. 이미 다른 법원에 나가기 직전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 일 터지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24,500개를 막 지운 거예요. 그거는 심의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했죠. 지시했고 왜 지우라고 지시했을까 그래. 파일을 삭제한 사람은 김민수 판사. 당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이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그는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 문건들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공개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 약간 점조직처럼 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점조직이요? 직접 바로바로 그렇게 시켰다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기 김민수 판사님이시죠? 누구시죠? 저 MBC PD 취업팀의 서종문 PD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저기 판사님 저기 1월 달에 대법원장 퇴임식을 7개월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한 달 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임 대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 인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되었습니다. 파일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이 지금도 꼭 적용되는 말이지 않나.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만 반면에서 당시 법원 행정처 실무 책임자는 임종헌 차장,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손꼽히던 판사였습니다. 피디수첩에서 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수상한 대법원 문건 삭제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권력의 정점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또 한 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취재진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의 한 장례식장. 부고를 들은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 김주중 씨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30번째 목숨을 끊은 희생자라고 합니다. 옛날 기억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했고 현실은 좀 암담하고 약간 희망이 없으니까 놔버린 것 같아요. 주중 씨는 떠나기 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항상 신세만 지고 가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구나. 주중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해고된 지 9년. 주중 씨는 주검이 되어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준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죽음을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로. 김주중 씨가 해고된 것은 2009년. 당시 사측은 직원 7,000명 가운데 2,600여 명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김주중 씨도 이른바 죽은 자로 불렸던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중 씨는 구조조정에 반대해 76일간의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 공장 옥상에서 경찰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노동자 가운데 주중 씨도 있었습니다. 주중 씨는 경찰에 의해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비팅에서 그걸 경찰 특공대 올라오는 걸 막다가 결국에 고립돼서 무자비한 경찰 특공대의 폭력에 의해서 거기서 현행범으로 잡혔거든요. 정부는 주중 씨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2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빚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주중 씨는 밤낮 없이 배달 일과 미장 일을 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형사처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완전 빨갱이로 몰려서 한 3년, 4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평택 인근에는 아예 쌍차 해고자라 그러면 아예 일도 안 시켰습니다. 거리에 쫓겨난 해고자와 가족들은 살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된 노동자와 가족이 30명. 말 그대로 살인 해고였습니다. 한때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고등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장에 돌아갈 길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2심 재판부 방청석에 있다가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2014년이었으니까요. 2009년도부터 근 한 5년, 6년? 6년 만에 그렇게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법원 안에서, 법원 앞에서 그렇게 정말 소리내어 막 기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그때 빼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요건이 충분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저희가 2,000배까지 호소를 했어요. 저희 노동자들 제대로 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삶, 목숨을 갖다가 박근혜 정권하고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98건, 약 900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로 쌍용차 판결을 들었습니다. 협조해왔다, 조율해왔다, 비공식적으로 조율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면서도 설마 그랬을까라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고서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했나 이렇게 하는 이제 의심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같은 일은 안 벌어졌죠. 흑연성만 안 당했어도 다들
희망을 갖고 살고 있겠죠. 지금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네. 대법원이 쌍용차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법 판결을 뒤집고 사법거래에 나선 양승태 대법원이 2번 죽였다. 부당재판거래, 원천무효, 책임자 처벌, 재심에 나서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이 3번 죽이고 있다. 니들이 죽였잖아! 니들이 희망금을 줬잖아! 안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든지! 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되는 거는 뭐야! 왜 사람 죽여, 이 X들아! 잠도 못 자면서 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오래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 해고자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유라도 얘기해봐. 왜 안 되는 거야.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력했다고 자인한 판결은 쌍용차만이 아닙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과거사 정립 관련 긴급 조치 사건 등 2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원세훈 사건 등 9건, 노동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4건, 교육부문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총 21건입니다. 대법원이 예시한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상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에 협력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KTX 승무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1, 2심과 달리 해고 승무원들이 패소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났을 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연히 이것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KTX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1심 통해서 저희가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 직원이 맞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월급 임금이 다 부당이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불로 저희한테 1억 원 가까이 빚으로 개개인한테 다가오니까 이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직후 한 해고 승무원이 3살 난 딸을 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 아깝고 죄송해요. 언니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분노한 승무원들은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가 유례없는 대법원 농성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비서실장을 만났잖아요.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고. 근데 그분들도 결국 말을 전달한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해고된 지 12년. 꿈 많던 20대 승무원들은 거리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KTX 승무원 판결을 언급한 사람은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 대통령을 위해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임종헌 전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말씀해 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청와대 뒷거래로 재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양승태 판사가 6년 임기의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뉴스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텔레비 본데 양승태 내가 재판은 재판인지 대한민국엔 그렇게 젊고도 똑똑한 재판관들이 많을 텐데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가 좀 울컥한 마음이 났어요. 저 엉터리 재판장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감옥에 가게 되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엉터리 재판장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 인터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불편하세요? 예, 이쪽은 완전히 멍멍이고 여기는 심한 난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하는 얘기를 잘 알아먹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원래 귀는 뭐 멀쩡했는데 고문 당해가지고 그때 귀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오재선 씨는 16살 때부터 27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1983년 귀국해 제주도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형사가 조청년 관련 그 기록을 쓰라고 그러대요. 아는 사람 이름 쓰고 억지 소리가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모른다. 아니 이건 고문이야. 무조건. 포르팽을 여기 낍니다. 그래서 이걸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막 돌려요 포르팽을. 아이고 뭐 손가락이 뭐 출칭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엎드려 받쳐 시켜가지고 젊은 때니까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뭐 어딜 여기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손을 등에 올리라 그래요. 사람이 그니 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돌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마 여기 머리가 좀 벗겨지래요. 경찰은 재선 씨에게 간첩임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재선 씨가 제주도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도 씌웠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시간표를 봤잖아요. 그게 버스 시간표 탐지입니다. 국가기밀 중에. 제주도에 카르텔이 하나 들어섰다. 카르텔이 들어섰으면 뭐 카르텔에 대해서 뭐 옆 사람한테 저기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게 탐지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재선 씨의 재판 기록에는 제주도에 세워진 칼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국가 기밀을 탐지한 것이며, 그리고 버스 시간표를 수집했다는 것이 간첩 활동의 증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선 씨는 고막이 터지도록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오재선 씨를 재판한 사람은 양승태 판사. 고문당하고 거짓 증언하게 됐습니다. 저는 뻘갱이도 아니고 간접한 사실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양승태 재판장이 뭐라던가요? 판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남북이 대체해 있는 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말이 이거 병신되니까 하나도 알아먹지 못해. 재판 받을 때부터는. 양승태 판사는 고문당했다는 재선 씨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을 접하셨을 때는 양승태라는 이름을 뭐야? 이 양반이 이때 여기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록 보니까 들어갔던 고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 기록에도 고문당했다고 호소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구타 사실이냐? 엎드려 뻗쳐 머리 박으라 해서 박았다. 고문 기간 얼마냐? 한 달이다. 경찰관은 뭐 있나요? 9명 경찰관이 9명이었다. 이제 이거를 양승태 확인해서 재판장이 확인했네요. 말도 듣고 현장에서 말도 듣고 확인한 거죠. 이것도 읽어보고 사인한 거죠. 양승태 판사는 오재선 씨가 고문당한 사실을 알고도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년은 굉장한 중형이에요.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 사람하고 대화한 것이 죄가 된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양승태 판사는?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좀 더 심지어는 속된 말로 빨갱이 사냥에 나서야 된다라는 사명도 가졌던 것 아닌가.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좀 세게 나올 수가 없죠. 재선 씨는 5년 2개월을 복역하고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일본에 있던 아내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일본에 두고 온 자식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선 씨를 붙잡아 고문했다는 당시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카메라 좀 찾으세요. 카메라 찾으세요. 고문 당하셨다고 선생님한테 고문 당하셨다고 제가 고문한 사실이 없고요. 예. 그런 것은 내가 법정에서 전부 다 입증했으니까 가세요. 혹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항상 방송국에서 치료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는 재선 씨에게 당시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 고문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웃으셨어요? 나요? 네.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니까 녀석으로 웃는 거죠. 저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냥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재선 씨는 이달에 예정된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양승태 판사를 만나신다면 네.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 오판이 해서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증거 가지고 자택 찾아가야죠. 저는 억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예, 말은 꼭 해야지요. 이 새끼야 저 새끼야만 얘기는 못하지. 일단 대법원장이나 지내신 분이 당신이 판사면 내가 무죄될 거 아니야. 그 고문 경찰관들이 작성은 각본이니까. 난 대단 실수했어. 나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 하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룬 판사였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한 간첩 사건은 모두 6건, 재선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내린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도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첩 사건이 6건이에요. 간첩 사건의 판결이요? 조작 간첩 사건의 판결이 6건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조사했을 때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간첩 사건이 6건이길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급한 긴급조치 사건이 몇 건인가를 조사해봤더니 12건입니다. 거기에는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막걸리 방공법 사건에서부터 제2의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또 동아투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데. 양승태 판사는 이후 법원 행정처 차장과 대법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끝에 2011년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카리스마, 조직 장악력 이거 하나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무등 태우고 저는 못 봤지만 비둘기도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동 복장을 해가지고 여 직원들은 의동 복장을 해서 뭐 흥을 돋구기도 했다고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미국의 전설적인 군인 르완중이 사례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르완중이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알려진 군인입니다. 제가 영향만 느낀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철학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에요. 법원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이끌면서 그러면서 일반 문제칠 수 있는 법관들을 철저히 통제를 해야지 사법부가 훌륭하게 잘 굴러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계속 내비쳤어요. 이번 사법농단 사태도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98개의 문건에도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63건 발견됐습니다. 사찰을 해서 얻을 목적이 뭐냐면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맞으려고 하고 침묵시키고 반대 의견을 하지 말게 하고 소신 발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피는 판결한 대법원 판례 반하는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반란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분고분한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 그동안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승진 제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장차관급의 고위직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판사들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주어 충성심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결국은 법원의 고위직을 늘리는 밥그릇을 챙기는 대법관은 아니지만 법원장보다 높은 그러한 고위직의 수를 대폭 늘려서 그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장들이 좋아하겠죠. 일단은 이분은 특히나 다른 고위 법관들 중에서도 그런 판사들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좀 법원 행정처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까지 감시 감독하고 이제 사찰하고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에 나선 이유도 상고법원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의 배상금을 제한한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입니다.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동훈 씨는 1981년 영문도 모른 채 남산에 있는 안기부로 연행됐습니다. 81년 3월 7일 날 잡혀고 지금이니까 몇 년 들어가 37년 갔을까? 이 일이 와가지고 차가 저 뒤로 갔었어.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는 고문으로 악명을 떨치던 기관입니다. 요 영화 기금만. 박동훈 씨는 이곳 지하 계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치조실이죠. 요 밑에. 얘가 지하치실 얘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네. 뭐가 있어요? 치조실에는? 전부 치조실. 사람 비명소리만 들리는. 비명소리만 들린다고? 네. 37년 전 그날 당한 공포는 지금까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동훈 씨의 어머니와 친척들도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안기부 요원들은 간첩 행위를 자백하라며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세멘다에 넣고 성기 넣고 성기를 때리는 거. 또 철장 이렇게 높으면 이 손목에다 철장 이렇게 이 꽃발디 될 정도로 해갖고는 이제 나이트로 체포를 태우는 거예요. 요 어깨 이 사이로 견장 곤봉을 끼는 거예요. 그럼 옷은 다 벗기고. 그래갖고 이 저거가 양 손으로 해서 딱 들면 그 거리에 통닭집하고 비슷해요. 머리는 뒤로 가보고 엉덩이는 우으로 올라오고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다가 설렁탕물, 고추물, 가루물, 비누물 그렇게 섞어서 주연자를 이제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얼굴 가리면 이제 뭐한테 간첩 한 얘기를 시인하면 손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된 것이 진도 간첩단 사건. 박동훈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감옥에서 18년을 복역한 동훈 씨는 1998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날 이후 동훈 씨는 산으로 들어와 벌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벌 볼 때는 아무 잡념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길거리 다니면 간첩 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산에 가서 벌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려. 2009년 동훈 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8억 원 가량의 정부 배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국가에 되돌려 주라는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금 8억 한 몇 천만 받는데 지금은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신매덕을 내라는 거죠, 국가에서. 아, 부당이득금이니까 신매덕을 내라? 네, 이자 붙여갖고. 그거 내실 능력이 되세요? 없죠, 지금 뭐 있으면. 10억 원 나라에서 10억 원 내라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사람 미치겠죠. 처음에 기각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치가 떨리더랍니다. 이제 옛날에 치가 떨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당하니까 치가 떨리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람 죽었다. 최근 동훈 씨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거 행정처 답변서가 과관이요. 네, 답변서. 얼마만큼 뭐냐 과관이 답변서를 보는 거.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답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 103조를 인용을 했네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제 그것은 법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양승 때 그 사람이 자기 쫄병들 대법관들하고 같이 짜고 박근혜하고 약속해갖고 박근혜가 요구한 판결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건 희주 조각이 이건 말이 안 될 소리지. 대법원이 청와대와 판결을 조율한 정황을 담은 문건도 있습니다. BH, 즉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겁니다. 정권의 퇴진과 함께 조율 대상은 민감한 정치적 사건, 그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재판입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추궁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전교조가 사학마저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할 때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 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듬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 법외노조 만든 거. 네, 예. 거의 명언스러운 망언이죠. 법외노조라는 것은 정부가 파트너인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정권처럼 조직 자체를 해체해버리거나 뭐 조직을 유지하면 구속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죠.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 처분이 무효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전교조가 법의 노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교육부의 후속 조치 철회를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촛불광장에서 확인했던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적 배였던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지금 교단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전교조 관련 대외비 문건입니다. 표까지 만들어 판결에 따른 이해득실을 분석했습니다.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청와대에도 이득이고 상고 법원을 추진해온 대법원에도 이득이라며 윈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교조가 효력 정지가 뒤집어져서 다시 법의 노조가 되면 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쥐파나를 굴리면서 재판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했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서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대법원이 이득을 추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이미 사익 집단처럼 변질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2015년 대법원은 법의 노조 효력 정지 재판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랑 그리고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위협 상황별 실시간 대응으로 우호 반응 60% 이상 유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문건이 다 일관되게 김관진 장관의 주도로 총선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11일 만에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잠시만. 아니 잠시만. 해명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구속이 적법한지를 묻는 구속영장 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된 김 전 장관.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준 법원. 지난해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15.3%입니다. 가장 흔히 드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다투면서 재판을 받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그런 경우에 과연 구속영장을 그런 이유로 기각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법망을 잘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신청만 했다 하면 기각. 구속은 3번 청구 끝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신영장 기각률 1%. 이마저도 피해간 우병우. 이게 무슨 일인가?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1%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관계되면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으로 정점에 치달았습니다. 모두 5천만 원의 국정원. 이번에도 역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다툼의 여지였습니다.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로 받고 있는 법원. 흔들리는 사법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관.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법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법원 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취소된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아주 좋은 자리에 발령이 난 거를 기사로 보고 한번 찾아가서 축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미 부임하기 전에 원래 있던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법원 전체의 인사, 예산, 회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 행정처로 발령을 받은 이탄희 판사가 갑작스레 사직서를 내자 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은 내가 법원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묻고 가겠다. 하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선배들에게 되게 실망했다. 법원 행정처에 온 일주일 사이 이 판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태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꽤나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사차 이규진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들린 이탄희 판사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탄희 판사가 일할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것. 이 말은 사실일까? 하지만 이규진 상임위원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비밀번호 파일에 대하여도 전혀 모름. 두 판사의 엇갈린 진술. 그렇다면 조사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저는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판사님들의 다수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해당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과연 어떠한 정황도 없다라는 결론을 노출하는 게 가능하냐. 판사들은 반발했습니다.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거부했습니다.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과연 판사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인사 결정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블랙리스트냐, 인사 자료냐 이런 게 참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나타났다, 침해가 이루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침해할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는 것 행위마저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 새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추가 조사의 핵심은 PC 개봉.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PC 개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C 개봉은 불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주광덕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대한민국 중견법관들이 사용하던 PC를 영장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개봉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을 밝히는 그런 이익보다는 보다 더 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비밀 침해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문제 파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판사 64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찰 활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지난해 작성된 조사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탄희 판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작성하여 실장회의 시 보고한 메모일 수도 있으나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했다는 대책 문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모임의 구성원과 동향 파악이 담겨 있습니다. 첫 모임부터 이제까지 몇 번 모였는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 소모임 자신들도 몇 번 모였는지를 계산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모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을 모였는지를 횟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집요하게 뒷조사한 대상은 법원 내 최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각자 관심사가 다르고 가입 동기가 다 달라요. 그냥 아무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국제인권법학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월 말에 설문조사를 돌렸거든요.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게 대법원장님한테도 갔을 거예요. 대법원장님 이하 모든 판사들에게. 그 내용들이 되게 네, 괜찮습니다. 기존의 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발칙하다고 해야 되나? 파격적이었어요. 설문 내용을 본 법원 행정처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와해 축소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처가 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관 인사제도의 이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뭐 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다룬다는 게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예. 근데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또 축소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오히려 뭐 소위 이제 일을 크게 키운 거죠. 또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행정 조직에 가는 것이 실제 재판을 하는 것보다 또 말하자면 대법관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불만들을 객관적으로 모은 자료, 그것들을 공개하는 자리가 아마 그 학술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원 행정 조직 안에서는 법원의 치부를 좀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막강한 힘을 지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점차 굳건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곧 고위직으로 가는 필수 코스. 법원 행정처 출신이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될 확률은 100%.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될 확률은 80%. 실제 이런 그 법관 승진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이 두 기관이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죠. 법원 구조 전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대법원장의 의사가 그대로 관통될 수 있는, 모든 법관들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수직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법원 행정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술단체를 와해하려 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알고 온 법원 행정처의 본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뒤풀이에 합류한 사람, 개인 SNS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규진 상임위원이 존재 자체를 모른다던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은 760개나 발견됐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 내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한 현직 판사를 만났습니다.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시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법원행정처에 가졌던 믿음, 그곳에 근무했던 선배 판사님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배신당한 느낌이죠.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영화 1987이나 혹은 최근에 국정원 보고서 같은 걸 봤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국민 중에 일부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법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법원 행정처의 적은 판사였던 거예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판사. 법원 행정처는 그 판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한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참담해요.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내용이 하나하나 충격입니다. 박건식 PD,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블랙리스트란 말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법원은 뒷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뒷조사하고 사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아직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 760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만난 판사들은 하여간 수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걸까요? 2016년 평화롭게 광장을 채운 촛불 시민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008년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의 도를 넘는 행위에 경찰은 촛불 집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썼든 쓰지 않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촛불은 점차 움츠려들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나중에 트러블 날 일은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모두 다 문화재거나 아니면은 집회 허가가 떨어진 그 곳에서만 갔었고, 그게 바로 이제 대한문이나 광화문 집회였을 때.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나온 이른바 유모차 부대도 연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너를 찾는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나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바로 오지 않으면 너를 길에서라도 마주쳐서 잡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니 네가 전화를 좀 받아봐라.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 이거 다 경찰하고 같이 있었고 경찰하고 협의했던 거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경찰의 과잉 진압 장면을 보고 분노한 김원재 씨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촛불 예비군 부대라고 해서 그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서 뭐 질서 유지라던가 아니면 격화되는 시위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예비군 부대로 활동한 김 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고 당시에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항상 기조 자체도 그렇고 우리 시위는 평화로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법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각각 벌금 80만 원형,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되게 화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그나마 법원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시위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도에 있었고 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 연행된 촛불 집회 참가자 중 900여 명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당시 위헌 제청을 신청한 김난근 변호사. 옛날에 나치 야간의 집회나 시위는 무조건 금지하는 그런 집시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개최되는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2008년도에는 2016년도 촛불 집회 시위처럼 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전부 불법이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전근대적인 경찰 행정이고 후진적인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고요.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한 판사가 위헌 신청을 하면 촛불 집회와 관련한 재판은 모두 멈춰야 하는 상황. 그 형사단독 판사들을 16명인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교대역 근처에 식당에 모이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던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기관, 즉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기지 말고 그냥 판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장이 판사들을 따로 불러 모은 자리에선 위헌 제청을 받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당한 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를 개별적으로 불러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했다는 것. 압력을 가한 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 신영철. 그는 이듬해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위헌 제청 신청은 판사의 몫. 부당 개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해당 판사는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빨리 판결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법조항은 유효한 법조항이니까, 즉 합헌이니까 빨리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따라서 명백한 재판 간섭인 겁니다. 뒤늦게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이미 대법관으로 영전한 후였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같은 시기 압력성 발언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렸던 박재영 판사는 결국 법복을 벗었습니다. 논란은 5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동료 대법관까지 비판에 합류했고 잇따라 판사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도 그는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6년의 임기를 다 마친 뒤에야 물러난 신영철 전 대법관. 그는 왜 촛불 재판에 개입했을까요? 승진에 대한 욕구,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명예 심리, 사법행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온 게 바로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원인이고. 하지만 신영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법원. 그렇다면 법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활용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화되고 공룡화됐다.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여야 한다. 비망록엔 법관들의 이름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대법관 후보 인선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공안검사 출신 박상옥.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종철 열사.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이력이 문제였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을 꼽았습니다. 이 수사팀의 일원이셨죠? 부끄럽다고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까?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제가 수사팀의 잠깐만요.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사에서 경찰의 고문 축소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 그대로 2명만 기소하고 말았고 2차 수사 김승훈 신부 폭로로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음에도 고문경관 3명 추가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요. 추가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은폐 축소 의혹조차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한 대법관을, 무능한 대법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는 무사히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입맛에 맞는 이들을 요직에 보내고 성향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겐 벌을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직무배제 강구라는 메모. 법관을 길들이려는 청와대의 의지는 즉각 실행됐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난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 그 결과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기묘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렸으면 폭행이지.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한 것은 아니다. 친구 답안지를 받지만 컨닝은 아니다. 아니, 국정원이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운동은 아니다. 어디서 이런 모순된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2심 결과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모두 유죄. 박근혜 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일희일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원세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의 이제 정당성에 관련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일정까지 미리 보고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한 문건. 청와대와 사법부에 부당거래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에 부응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부의 가교 역할을 한 셈.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 청와대의 바람대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결과는 13대 0. 이 문건을 확인한 판사들은 충격을 넘어 치욕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스스로. 그런 시도를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정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행이 됐든 안 됐든 그런 문건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판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과거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 정권에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이루어졌던 판례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사법부까지 바뀌겠어? 뭐 사법부가 지금 그렇게 개혁이 되겠어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죠. 법원 길들이기. 당시 청와대가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권력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던 법원. 그런 법원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국정 씨는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그는 복직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못한 게 많고 특히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장기 소송하고 그런 과정에 장가도 못 가고 LG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 씨는 우연히 납품 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사내 감사팀에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승진 누락과 대기 발령. 직장 내 왕따로 몰려 해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정 씨에게 남은 건 소송 관련 자료뿐. 이제는 법률 전문가 못지않은 법률 상식을 자랑하는 정국정 씨.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온갖 법조 비리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LG전자 쪽 손을 들어줬던 재판장이 퇴임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이 민사사건에 LG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의 소송을 담당했던 대법관이 퇴임 후 사측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 고현철. 제 권리는 LG전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15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정관 예우에 당했고 제 권리는 정관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내린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이 다였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 예우는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은호 게이트는 법조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립니다. 소위 그 정은호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직 부장판사가 그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그 매해 그 법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제도를 보면 그 상대방이 이제 정관 변호사일 때는 재판의 공정성이 좀 변호사들도 좀 훼손된다는 것을 좀 호소하고 법원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대법관이 느끼는 현실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저는 제가 한 적도 없고요.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정확히 주위에서 정관 예우를 했다는 판사를 못 봤습니다. 대법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도 고등법원 부장 출신, 법원 원장 출신, 다 대법관 출신 다 있으니까 그건 그 상황 봐가지고서는 저희 합의해 주셔야 되고요. 상급 시민 만큼 수임료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도 저기 하는데 얘가 그럼 나중에 그 대법원까지 갔을 때 네네 이게 대법이 안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엄청 좀 많이 비싸요. 아무래도 비용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 1심에서 얘기를 이어가다, 뭐 2심을 이어가다, 한 곳이면 들어가는 해도 꼭 더 써야 된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억소리 나는 수임료. 대법관 출신은 전관 예우의 몸통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로펌을 가봤습니다. 대법원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그 수임료가 좀 셀 거예요. 수임료 세고 다만 대법관 하셨던 분이 비싸죠. 한 5억이면 어떠겠어요?
대신 좀 일이 많아지면 좀 추가될 수 있지만 10억 이내로 해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했다가 그 감봉을 받고 사표를 낸 그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관이었거든요. 아 어디요? 어디 법원의 행정처의 인사심의관이었습니다. 인사심의관은 인사라기 때문에 전국 법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가 누구랑 동기다, 누가 누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표면적인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어떤 판사와 어떤 판사가 가까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돈과 권력을 쫓는 사이 약자들의 삶은 점차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정권엔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넘게 부당 해고 소송을 벌여온 콜트 해고 노동자들. 그들에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방정훈 지회장님. 예. 여기 좀 좁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넓어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타 생산업체 콜트는 노동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측은 공장의 문을 닫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주문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일밖에 한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 길거리가 나도 그러지고 또 해고를 당해줘야 됩니까?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된다. 회사의 순이익은 매년 60억 원 이상, 2007년도의 순이익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까지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회사에서는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회사는 공장을 매각해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해고를 시켰어요. 복직도 시키지 않고 다시 재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돌아올 곳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사측과 노동자들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애만 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해고 판결을 했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억울해서 지금 이거를 이 투쟁을 못 놓고 11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해야 되고요. 미래의 경영위기가 있을 때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판사가 예언을 합니까? 전혀 법률, 법적인 구조에도 맞지 않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사용자, 가진 사람, 재벌, 그 입장에 부합하려고, 맞게 하려고 대법원이 부역을 한 거죠. 권력가라든지 재벌과 관련된 재판에서 왜곡된 또는 국민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면은 전체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사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도 차가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결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